일단 그 4.11 총선 이후에 전국 관련 여론 변화 추이를 보면요. 박근혜 전 대표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야당과 야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정체 혹은 이제 하락하는 이제 경향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유권자들의 어떤 이념적 성향 분포의 어떤 변화, 이념적 무드의 변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유권자들의 어떤 이념적 변화 추이를 보면 사실은 이제 중도층이 한 35에서 한 40% 정도로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보수층이 한 30% 내외, 그리고 진보층이 한 25% 내외, 이런 어떤 그 세력 분포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4.11 총선 끝나고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조사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진보층 유권자들의 규모가 한 25%에서 지금 20%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일종의 이념적 세력 분포가, 세력 균형이 깨진 것 아니냐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런 어떤 변화가 한국 유권자들의 어떤 그 이념적인 어떤 그 분포에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 장기적인 변화로 볼 수 있느냐, 이게 향후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분석 포인트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좀 이것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변화로 보기까지는 힘들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이러한 어떤 변화 자체가 4.11 총선에서의 어떤 그 야권의 패배라는 어떤 이런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합진보당의 어떤 그 부정선거 논란이 이후 이제 종북 논쟁으로 번지는 이런 현재의 어떤 그 전국 변화에 의해서 이제 초래된 결과이지, 근본적으로 유권자들의 어떤 그 이념 성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후 어떤 그 전국의 변화나 정치권의 대응 양태에 따라서 기존의 어떤 그 세력 분포가, 이념적 어떤 분포가, 균형 상태가 다시 복원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현재 이제 모든 전국 이슈를 이제 빨아들이고 있는 이제 종북 논쟁이 과연 이제 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요것을 전망을 해본다면 제 생각에는 좀 단기적인 측면과 좀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을 이제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단기적인 전망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 이슈는 지금 상태에서는 야당한테는 굉장한 악재고 여당한테는 호재인 건 뭐 분명한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종북 논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북한 변수 같은 경우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좀 강압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어떤 보수적 여론과 햇볕 정책을 선호하는 어떤 그 좀 진보적인 여론이 상당히 이제 각축을 이제 벌여왔던 게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이 2010년 그 천안함 사건하고 2010년 말에 벌어졌던 그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그동안에 좀 그 햇볕 정책으로 많이 좀 이렇게 좀 다수 여론이 형성됐던 그 흐름이 좀 이게 좀 강경한 여론 쪽으로 뒤바뀐 이런 어떤 상황적인 어떤 배경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종북 논쟁 자체가 그 통합진보당의 어떤 그 부정선거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보층 내에서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그 화해와 협력을 이제 바라는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어떤 이런 성향의 유권자들이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사실 태도가 갈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보수층은 상당히 이 이슈를 통해서 결집이 되는 반면에 진보층은 통합진보당 어떤 내분과 이 어떤 종북 논쟁이 겹치면서 내부 균열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이 이슈는 현재 이제 야당한테 악재일 수밖에 없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중도층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북한에 대한 경계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증폭이 되면서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뭐 명확하게 여권한테 유리하고 야권한테 불리한 이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이걸 이제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대선까지 어떤 그 긴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좀 달리 볼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종북 논쟁 과정에서 어떤 야당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 여론이라는 게 시민사회에서 좀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은 좀 다른데, 지금처럼 이제 새누리당이 이 이슈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하고, 또 이제 더구나 뭐 의원 제명이라든지 굉장히 좀 강경한 어떤 입장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정부 논쟁 자체는 야권한테 불리한 이슈지만 또 우리 사회에 또 이제 광범하게 이제 확산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북풍에 대한 경계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대선 과정이나 이런 어떤 선거 과정에서 좀, 기존의 어떤 보수 세력이 북한 변수를, 선거에 유리하게 악용해왔던 것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 시민사회의 어떤 인식이 그 상당히 이제 성숙돼 있고 또 그런 어떤 시도들에 대한 어떤 그 경계감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가 보기엔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오히려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이 이슈를 제기하고 또 굉장히 이제 강압적인 어떤 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북한 변수에 대한 북풍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커지면서 견제 심리를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측면이 하나가 고려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박근혜 전 대표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강한 이제 보수층의 결집을 통한 지지층의 안정이라는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인데 또 그에 반대로 사실 어떤 중간층에서의 어떤 그 확장성의 문제, 한계, 이런 것들이 그 제기가 되어 왔었고 사실 요번 그 새누리당 당명 개정이나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총선을 이끄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그 중도적인 어떤 쪽으로 그 정책적인 이동을 하면서 또 그것이 이제 또 지금의 어떤 그 지지율 상승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좀 강한 어떤 북풍을 매개로 한, 북한 변수를 매개로 한 야권에 대한 어떤 좀, 강압적인 어떤 전략으로의 전환이 그러니까 중간층의 그 경계감을 다시 좀 그 부추기면서, 박근혜 대표가 지금, 박근혜 후보가 이제 주안점을 도왔던 어떤 중도층에서의 어떤 지지 확산의 어떤 노력을 좀 일거에 좀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좀 장기적으로는 이 이슈가 어떻게 이제 그 기결될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4.11 총선 이후에 그 박근혜 대표가 그 야권 그 예비 후보자들하고의 어떤 그 대선 여론조사 결과들을 놓고 보면 그 선거 전에 좀 다소 밀리던 특히 이제 안철수 원장과의 어떤 1대1 대결에서는 좀 밀리던 이런 어떤 상황에서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앞서가는 이런 양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그 박근혜 대표의 우세 그리고 새누리당의 어떤 당 지지율의 상승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이제 어떤 대선 때까지 지속될 어떤 그 안정적인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대세론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많은 이제 관심이 이제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그 박근혜 대표의 어떤 그 우위, 새누리당의 어떤 여당의 어떤 지지율 우위 현상이 아직은 대세론으로 불릴 만큼 그렇게 이제 안정적이거나 이제 구조화된 공고화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 이번 선거의 이제 그 특징을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2007년 선거와 이제 그 비교해 볼 때 2007년 선거는 그러니까 참여정부에 대해서 이제 실망했던 유권자들이 대부분 그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을 그 대안으로서 이제 선택한 그래서 한나라당의 어떤 지지율,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과반을 넘나드는 수준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야 간의 어떤 세력 균형이 깨지고 이쪽으로 완전히 어떤 무게중심이 쏠렸던 그런 어떤 선거 구도 하에서 치러진 선거라면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사실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세력 균형이 깨진 선거라기보다는 여야 간의 세력 균형 하에서 치러지는 선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표 지지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 다른 여당 주자들의 지지율을 합하면 사실 거의 이제 대등한 수준이 나타나고요. 정당 지지율도 새누리당이 앞서가고 있지만 야당의 어떤 지지율을 합산했을 때 2007년과 다르게 상당히 이제 대등한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4.11 총선 결과만 놓고 봐도 어떤 그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의 효과 때문에 여당이 상당히 이제 압승한 걸로 이제 보이긴 하지만 실제 지지율로 놓고 보면 여야가 상당히 이제 어떤 그 대등한 그러니까 균형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런 어떤 세력 균형이 유지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 시점에서 선거를 아직 몇 개월 앞둔 이런 시점에서의 어떤 우세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주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어떤 그 박근혜 대표의 어떤 지지율 상승이라는 것이 하나는 분명히 이제 자력 요인이 있었죠. 올 초까지만 해도 뭐 120석이 어렵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관적 전망이 이제 그 강화됐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의 위기 상황이었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당명도 개정하고 또 이제 그 어떤 뭐 경제민주화라는 어떤 좀 당 정강 정책까지 이제 변화시키면서 그 당의 어떤 그 개혁 작업을 이끌었고요. 또 실제 선거 결과에서도 그런 어떤 참패 예상을 깨고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이제 달성을 함으로써 이 과정이 박근혜 대표라는 어떤 그 인물을 중심으로 90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박근혜 대표의 자력 요인에 의한 이제 상승 효과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제 동시에 봐야 될 것은 이런 자력 요인 외에도 사실은 이제 야당의 어떤 그 리더십의 공백 상태, 뭐 이런 것에 의한 반사작용 측면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4.12 총선에서 굉장히 높은 그 정권 심판론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야당이 굉장히 유리한 선거였는데, 그것이 야당의 어떤 그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그 잡음이나 내분의 심화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오히려 좀 상당 부분 어떤 승리를 여당이 승리하는데 야당이 어떤 그 기여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중요하게는 선거 이후의 어떤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선거 패배를 이제 수습하고 봉합하고 대선 정국으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야권의 어떤 뚜렷한 어떤 리더십의 어떤 구심이 그 보이지 않았다는 점, 거기다가 통합진보당 사태 같은 경우 사실은 민주당이 아닌 통합진보당의 어떤 문제긴 하지만 올 대선에서 분명히 어떤 야권 연합이라는 게 주요한 어떤 야권의 선거 전략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야권의 어떤 리더들의 차기 대선을 경쟁 주자로 나서려고 하는 이런 어떤 리더들의 어떤 리더십 자체가 한 2달여 동안 공백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당은 박근혜 대표 중심으로 구심력이 작용하고 야권은 구심력의 공백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한 2달여 동안을 이제 그 소비가 되면서 지금의 어떤 변화, 다시 말해서 이건 야권의 어떤 문제점에 의한 반사이익 측면이 자력 요인과 함께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이 반사 요인을 만들었던 야권의 어떤 지도력 공백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손학규 대표, 무슨 문재인 후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안철수 원장까지 이런 어떤 야권 주자들이 대선 경쟁 구도에 뛰어들면서 이제 경쟁을 펼칠 텐데, 이 과정에서 만약 야권이 지금까지 어떤 지도력 공백 상태를 극복하고 리더십의 구심력을 만들고 그러면서 야권의 어떤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어떤 구도 자체가 균형 속에서 치러지는 어떤 선거기 때문에 그 균형력이 상당히 복원된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에서의 어떤 그 지지율 우세라는 것이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걸로 이제 보입니다. 차기 대선에서의 어떤 쟁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차기 정부의 어떤 국정 과제, 최우선 국정 과제 이런 것이 이제 보통 뭐 시대 정신이나 뭐 이런 표현들로 이제 많이 논의가 되어 왔었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시대 정신 혹은 어떤 차기 대선에서의 핵심 아젠다가 무엇일까, 이런 것이 이제 그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일단 뭐 어떤 국민 여론 차원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차기 대선에서 혹은 차기 정부에게 바라는 어떤 대선 아젠다 같은 경우는 이거 여론조사나 다른 각종 이제 조사들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한데, 그것만으로 사실은 어떤 차기 정부의 어떤 국정과제나 대선 쟁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추가해서 봐야 될 것은 결국 각 선거 진영, 선거 후보, 선거 진영들의 어떤 그 엘리트들의 어떤 그 선택의 결과와 대중 여론의 어떤 그 상호작용 속에서 이제 그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차기 어떤 그 주자들이 혹은 각 선거 캠프들이 어떤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정확히 예측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국민 여론들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선 쟁점과 혹은 차기 정부의 어떤 과제를 이제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저희 여론분석센터에서 그 현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이제 관찰해온 결과를 놓고 보면, 뭐 요번 선거도 2007년 선거와 비슷하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가 유권자들의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기대와 요구가 모이는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경제적 양극화 해소나 어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체감 경제의 악화 때문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어떤 민생 문제, 뭐 이런 것과 함께 한 가지 좀 눈여겨볼 것은 이게 이런 어떤 경제 양극화에 대한 어떤 기대나 요구가 꾸준하게 이제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는데, 이와 덧붙여서 이제 그 좀 주목해볼 점은 최근에는 이제 그 어떤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어떤 경제 양극화 문제나 어떤 국가적인 민생 문제, 이런 정책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의 문제를 이제 그 주요한 어떤 아젠다로 생각하는 여론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복지 논쟁을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보다는 어떤 그 복지를 우선하는 어떤 여론이 이제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국가적인 어떤 그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요구도, 그러니까 아마 그 보수층의 어떤 그 결집효과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떤 그 경제 양극화의 해소, 큰 틀에서,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삶의 질의 개선, 그리고 이것과 함께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경제 성장, 포괄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경제 영역의 아젠다를 그 차기 대선 쟁점으로 꼽는 여론이 그 높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떤 그 유권자들한테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선 쟁점을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역시 어떤 그 정치 개혁의 문제, 이것이 이제 그 쟁점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기존 정치 세력, 기존 정당에 대한 어떤 강한 불신을 이제 토대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것이 이제 지금 안철수 원장의 어떤 그 경쟁력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기존 정치 세력들, 이번 대선에 뛰어드는 대선 주자들, 각 정치 세력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뭔가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개혁의 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에, 반대로 이걸 잘 내놓을 경우에 국민들한테 상당히 어떤 그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이제 그 아젠다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어떤 정치 개혁들은 그야말로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뭐 국회를 개혁한다든지 대통령 뭐 청와대를 뭐 개혁한다든지, 그 외적인 어떤 그 제도 개혁의 차원에서 어떤 그 정치 개혁의 요구가 모였었다면, 제가 보기엔 지금 국민들의 요구 자체가 그런 어떤 제도적 차원보다 정치권 전체의 어떤 그 대한 불신에 기반을 하고 있고, 정치 효능감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태에 대한 어떤 그 철저한 자기 반성, 자성에 기초한 자기 개혁의 어떤 그 방안을 내놓는 것이, 외부적인 어떤 제도 개혁의 방안을 내놓는 것보다 훨씬 더 국민들한테는 그 공감을 얻고 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치 개혁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외부적인 어떤 제도 개혁보다 자성과 자기 개혁의 어떤 방안을 놓고 경쟁이 되는, 거기서 뭔가 우위를 보여줄 수 있다면 상당히 어떤 그 중요한 대선 쟁점으로 아젠다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이거는 좀 돌반적인 요인들이, 우연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좀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어떤 그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지 남북 관계가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는, 더구나 이제 무슨 북한 핵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경색되어 있는 조건에서, 또 더구나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 김정은 체제로 이제 전환된 이런 어떤 국내외적인 주변의 어떤 그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이 북한 변수는 지금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이제 잠재적인 변수로 부각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지금의 어떤 그 종북 논쟁,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국내적인 차원에서 어떤 종북 논쟁과 실제 국제적인 관계, 남북 관계에서 어떤 관계 변화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어떤 그 선택 기준에서 그런 어떤 그 안보 문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겠다. 특히 그러니까 지금 야권 주자들 중에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인물들을 놓고 보면, 안철수 원장이라든지 문재인 의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정치 국정 경험이 사실은 없는 좀 이런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안보 문제 같은 좀 국가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과연 어떤 그 제대로 정치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점을 갖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이나 새누리당 진영이 충분히 이제 어떤 쟁점화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좀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상황 변화 여부와 맞물린 그 대선 쟁점으로 차기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국정 비전과 전략을 내놔야 되는 그런 어떤 이슈 영역으로서 자리 잡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차기 어떤 대선과 차기 국정 방향과 관련된 어떤 그 아젠다를 고민할 때 쭉 정리를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어떤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기존의 어떤 그 이념적인 어떤 잣대를 통해서 도출되는 어떤 아젠다보다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양극화 문제, 어떤 민생 문제, 개인의 삶의 질의 문제, 뭐 이런 어떤 그야말로 어떤 삶의 현실과 좀 밀접히 연관된 이런 어떤 아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될 것 같고, 그리고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떤 그 제도 개혁의 영역보다는 오히려 자성의 경쟁, 누가 더 열심히 국민들에게 자기 반성을 열심히 하고 자기 개혁을 먼저 자기 개혁의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느냐, 자성의 경쟁 차원으로 이제 이슈가 정치 쟁점이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어떤 보수 정책 혹은 진보 정책, 어느 일방적인 어떤 이런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어떤 그 남북 관계의 어떤 그 경색 국면을 타개하고, 또 혹은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그 안보 위협을 이제 철저하게 이제 좀 강하게 이제 어떤 그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강한 어떤 정책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지금의 어떤 풀리지 않은 남북 관계를 장기적으로 어떤 협력과 평화의 어떤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진보적인 어떤 성향의 정책과 보수적인 성향의 어떤 정책,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어떤 정책을 동시에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차기 어떤 주자나 각 정치 세력들이 얼마만큼 이런 어떤 모순된 요구를 유연하게 통합적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차기 대선에서 특히 어떤 그 아젠다 경쟁과 그 대선 경쟁 과정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